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내셨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복도 바닥에 흩어진 제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캐리어가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고 회사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짐이 왜 밖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야, 시댁 제사를 팽개치고 친정으로 도망친 며느리 주제에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거니? 도어락 번호도 바꿨으니까 2번 다시 이 문턱 넘을 생각 말아라. 어머님, 저희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급성 폐혈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친정일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돼? 며느리 교육 제대로 못 받은 네가 문제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제 인생이 복도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내던진 제 인생 위로 어떤 복수의 시간들을 쌓을 수 있을런지를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났고 이윽고 견고한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아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고요. 중견제약회사 회계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숫자를 다루는 게 제 일이다 보니 꼼꼼한 성격이 몸에 배어 있는 편입니다. 매달 카드 명세서를 엑셀로 정리하고 영수증은 날짜별로 파일에 보관하죠. 그런 습관이 나중에 제 인생을 구할 줄은 그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결혼한 지 딱 6개월이 지난 신혼이었어요. 남편 이정우 씨는 대기업 대리로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연애할 때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저희는 마포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 34평 전세집에서 시작했는데 그 집에는 시어머니 박계숙 씨와 시누이 이정미 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한두 달만 같이 살다가 독립하자고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퇴근하면 설거지부터 했어요. 주말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면서 어머님 덕분에 집안일을 배워요 라고 말했죠. 시누이 정미 씨가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도 웃으며 아가씨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했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시댁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제 월급날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명절 보너스가 나오는 시기까지 꽤 뚫고 계셨습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월말 결산 업무를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서아야, 앉아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가풍이 어떤지 알지? 우리는 돈을 한 곳에서 관리해. 투명하게. 며느리 월급 통장도 당연히 시댁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야.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월급 통장을 맡기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정우 월급도 내가 관리하잖아. 둘이 따로따로 쓰면 새는 돈이 많아. 내 월급도 나한테 맡기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 용돈은 내가 따로 챙겨줄 테니까. 어머님,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생활비는 매달 정우 씨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생활비, 그게 얼만데? 넌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면서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하나 안 내잖아. 그런데 월급은 네가 관리하겠다고? 그게 말이 돼?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정미 씨가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아요. 결혼했으면 가족끼리 투명하게 해야죠. 언니 월급이 얼만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아가씨, 제 월급은 제 개인 정보예요.
그건 좀 개인정보? 가족한테 개인정보가 어딨어? 새언니, 요즘 야근 많이 하시던데 회사에서 수당 많이 받으시죠? 그것도 다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쪽을 봤지만 정우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도 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서아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가족끼리 뭐 숨길 거 있어?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좀 참아줘. 그날 밤 저는 월급 통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회계팀에서 업무 회의를 녹음할 때 쓰던 거였죠. 저는 그날부터 시댁에서 나누는 대화 중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단톡방 메시지도 스크린샷으로 남겼고 생활비 송금 내역도 따로 파일을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회계팀 대리답게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제가 설거지를 하면 새언니, 그릇 제대로 안 닦였는데요? 라며 다시 씻으라고 했죠. 남편은 출근할 때도 다녀올게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야근이 생겼어요. 본부장님께서 다음 날 이사회에 제출할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며 긴급 수정을 지시하신 거죠. 저는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야근해서 늦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계세요. 답장은 없었어요. 대신 시댁 가족 단톡방에 시누이가 올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수 또 야근이래요. 요즘 회사 핑계대고 집안일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아래로 시어머니의 답장이 달려 있었죠. 며느리가 밖에서 노는 게 더 좋은가 봐. 저는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 후 정리되지 않은 반찬 그릇들이 그대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치웠을 텐데 일부러 남겨둔 거였죠. 네가 치워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그때 복도 쪽에서 시누이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는 모르는 척하며 계속 그릇을 닦았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야, 내 아내 좀 단속해라.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안일 소홀히 하고 시댁 말은 안 듣고 이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겠니? 엄마, 서아도 직장인이잖아요. 야근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직장인? 나도 예전에 이랬어. 그래도 시댁 일은 다 챙겼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모르더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자료였어요. 그 안에 녹음 파일, 스크린샷, 생활비 송금 내역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순한 며느리의 얼굴 뒤에서 차가운 회계사의 본능을 깨우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죠.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기일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전날 밤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사 음식 준비로 분주했고 저도 당연히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죠. 시어머니는 제 손놀림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지켜봤어요. 파는 어슷하게 써는 거야. 송송 썰면 안 돼. 그 칼 쓰지 말고 이 칼 써. 도마는 고기용하고 채소용 따로 있는 건 몰라? 한마디 한마디가 지적이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겨우 두어 시간 눈을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을 거예요. 제사는 오전 9시에 지내기로 했으니 그 전에 씻고 한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죠. 그런데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였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아버지? 서아야, 엄마가 새벽에 쓰러졌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 엄마가요? 지금 어디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급성 폐혈증이래. 지금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해. 서아야, 빨리 와야 할 것 같다. 네, 아버지.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성 폐혈증이라니. 그건 생명이 위험한 상태잖아요.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사상 앞에서 과일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 씨는 소파에 앉아 양복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요. 어머님, 저 급하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시어머니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어요. 뭐? 병원. 오늘이 무슨 날인데? 어머님, 엄마가 급성 폐혈증으로 쓰러지셨대요. 제가 지금 안 가면. 서아야, 오늘 시아버님 제사야. 며느리가 제사 팽개치고 친정으로 도망치는 거야? 도망이 아니라 엄마가 위독하셔서. 그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결혼하면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 아니에요? 친정 엄마 잃은 새언니 아버지랑 친정 식구들이 있잖아요. 언니까지 가야 해요? 아가씨, 중환자실이에요.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안 돼. 제사 다 끝나고 가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서아야, 우리 집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집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모양이야? 제사 지내고 가도 늦지 않아? 어머님, 제발요. 엄마가. 네, 엄마가 뭐? 우리 시아버님은 돌아가신 분이야. 돌아가신 분 제사가 먼저야.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정우 씨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제 눈빛을 피하면서요. 여보,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죠. 서아야, 잠깐만 있다가 가면 안 될까? 제사는 1시간이면 끝나잖아. 1시간? 그 1시간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그래도 엄마 앞에서 이러면 나도 곤란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단단히 쥐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병원으로 갑니다. 제사는 제가 없어도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딸이에요. 엄마가 위독한데 딸이 옆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시누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뭔가를 찍으려는 듯 화면을 켰죠. 좋아. 가보라고. 근데 오늘 이 문 나가면 다신 이 집에 발 못 들여놓는다는 거 알아? 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정우, 내 아내 좀 말려. 이게 말이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40분 거리인데 주말 아침이라 도로가 비어서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접수대에서 엄마 이름을 말하니 간호사가 중환자실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아야.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거친 일을 다 겪으셨던 분이 그렇게 약해 보이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이 고비래.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승합제 쓰고 있다고 하더라. 인공호흡기도 달았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네, 엄마가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내가 대수롭지 않게 봤어. 그냥 감기려니 했지.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진 거야. 119 부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서아야,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폐혈증은 갑자기 오는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만 가능했어요. 다음 면회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제사 끝났어.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당분간 집에 오지 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계속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엄마, 나 서아야. 들려요?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진정제를 맞아서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도 목소리는 들릴 수 있으니 계속 말 걸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면회 시간에 다시 들어갔을 때 엄마의 혈압이 조금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매달렸어요. 엄마는 꼭 살아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밤 9시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집 앞에 내 짐 다 내놨다. 도어락 번호도 바꿨으니까 알아서 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증거자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함께요. 밤은 길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은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저와 아버지 말고도 몇 가족이 더 있었어요. 다들 지친 얼굴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거나 복도 구석에 누워 눈을 붙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2개를 붙여서 다리를 뻗고 앉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엄마 생각만 났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셨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버지는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오셨어요. 종이컵을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너 시댁에서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지. 거짓말. 내 얼굴만 봐도 알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편한 얼굴 본 적이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네, 엄마가 그러더라. 명절 때 시댁 갔다 온 내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전화할 때도 목소리에 기운이 없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싶어서 참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심각하구나. 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냥 적응 기간이에요. 적응? 서아야, 결혼 6개월이 지났어. 그게 적응 기간이냐? 그건 학대야. 학대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네가 선택해야 해. 그 집에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나올 건지. 아버지, 나는 네가 행복하면 돼.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은데 거기 붙어 있을 이유 없어. 네, 엄마도 똑같은 생각일 거야. 새벽 2시쯤 간호사가 나와서 엄마의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아버지도 긴장이 풀렸는지 의자에 기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새벽인데도 시댁 가족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형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재산할 집 나간 며느리가 어딨어요? 신의 정미. 정우야, 내 아내 교육 좀 시켜라. 이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 엄마, 제가 어떻게 해요? 서아가 말을 안 듣는데. 남편 정우.
말을 안 들으면 버릇을 고쳐야지. 오늘 집 앞에 짐 다 내놨으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 시어머니. 저는 그 대화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한 장 한 장 캡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단톡방 메시지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 버릇 제대로 고쳐놔야 나중에 편해. 처음이 중요해.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버릇을 고친다. 저를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새벽 4시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서아야, 집에 오지 마. 엄마 화 풀릴 때까지 친정에 있어. 내 짐은 복도에 있으니까 가져가든지 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어서 증거자료 폴더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신우이한테서 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제 캐리어가 쓰러져 있고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새언니 짐 크크 이렇게 버려졌네요. 불쌍 크크.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제 회사 서류 가방도 보였고 평소 아끼던 코트도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신우이는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였습니다. 조롱하려고요. 저는 그 사진을 저장했어요. 날짜, 시간, 보낸 사람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죠. 아침 6시쯤 간호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인공호흡기를 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다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며칠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도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서아야. 네, 엄마 정말 강하셔. 네, 아버지. 엄마, 꼭 나으실 거예요. 아침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는 그대로였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야. 서아. 엄마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목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는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그 작은 힘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아직 목소리 내시면 안 돼요. 그냥 손만 잡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분이 지나 중환자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아야, 내 짐 가져갈 거야. 말 거야? 복도에 이틀째 놔두니까 다른 집에서 민원 들어와. 어머님, 제가 지금 엄마 병원에 있어요. 짐은 나중에. 나중에? 언제? 네가 언제 올 건데? 오늘 안에 안 가져가면 관리사무소에 버리라고 할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잠깐 마포 갔다 올게요. 짐 좀 가져와야 해요. 내가 같이 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엄마 곁에 계세요. 저 혼자 다녀올 수 있어요. 병원에서 마포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마주치면 어쩌나 걱정됐죠. 문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제 짐이 복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캐리어는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고 옷가지들은 비닐봉지에 대충 담겨 있었어요. 회사 서류 가방에서는 서류 몇 장이 튀어나와 있었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빨리 챙겼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새언니 오셨네요? 신우이 정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짐을 챙겼어요. 아가씨, 저 바빠서요. 바쁘긴요. 새언니 친정 엄마는 좀 어때요? 많이 아프시대요? 네. 그래도 새언니가 거기 붙어 있으면 뭐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새언니는 그냥 집에서 제사나 지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짐을 다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신우이를 똑바로 봤어요. 아가씨, 저는 딸이에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딸이 곁에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시댁은 내팽개치고요?
새언니 참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인 건 아가씨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사가 먼저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새언니, 지금 저한테 반말했죠? 녹음했어요. 엄마한테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세요. 저도 증거 많이 모았으니까.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신우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요. 그리고 검색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자료 폴더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사흘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날 아침 병원으로 달려온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만약 시댁 말을 듣고 제사를 지내고 갔다면 엄마를 못 봤을지도 몰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니 면회 시간 제한이 없어졌어요. 저는 낮에는 회사에 가고 퇴근 후에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거의 24시간 엄마를 지키셨죠. 간이 침대를 하나 들여놓고 그곳에서 주무셨어요. 엄마는 하루하루 좋아지셨습니다.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죽 같은 유동식도 드실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너 시댁에서 쫓겨났다며? 엄마, 누가 그래요? 내 아버지한테 들었어. 짐이 복도에 버려졌다고. 도어락까지 바꿨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여전히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 집에서 힘들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결혼했으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엄마가 틀렸어. 엄마, 너 이혼해. 그 집 며느리 노릇할 필요 없어.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네가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몰라.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고 엄마가 다 알아. 그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엄마는 기침을 조금 하셨어요. 저는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돌아갈 집은 네가 정하는 거야. 시댁이 싫으면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6개월인데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회사 동료들은? 친구들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를 복도에 내던지고 도어락을 바꾸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오후 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서아야, 아버지랑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따라 병원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커피 2잔을 주문하시고 구석 자리에 앉으셨어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아버지가 해줄 말이 있다. 뭔데요, 아버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아야, 우리 과수원 있잖아. 거기가 신도시 개발 구역에 들어갔어. 예. 언제요? 작년 말에 정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 땅 전체가 수용 대상이래. 보상금도 나왔고. 보상금이요?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밀어주셨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토지보상협의서,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잔고증명서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그래. 우리가 30년 넘게 일군 과수원이야. 정부가 제값 쳐준 거지. 서아야, 이 돈은 원래 너하고 내 동생 몫으로 나눠줄 생각이었어. 근데 지금 네가 더 급한 것 같아서. 아버지, 서아야, 너 시댁에서 농사 짓는 친정이라고 무시당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셨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려서 이 땅을 지켰는지. 내 엄마는 한여름에 과수원에서 쓰러진 적도 있어. 그렇게 일해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 지참금도 마련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릴 깔봐? 참을 수가 없더라.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걸. 서아야, 아버지가 너한테 집 하나 사줄게. 아버지, 그게 무슨. 시댁이 너 내쫓았잖아. 그럼 네가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돼. 그 사람들 코앞에서. 아버지, 그런 복수는 의미 없어요. 복수가 아니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지. 서아야, 너 이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해. 법적으로도 유리하고 내 마음도 편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토지 보상금, 과수원 면적, 평당 단가. 회계팀에서 일하는 제 눈에는 이 서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절차를 마치신 거였어요. 아버지, 이 돈으로 집을 사면 증여세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알아봤어. 세무사한테 상담받았는데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건 5천만 원까지 공제래. 그 이상은 세금 내야 하지만 우리가 낼 수 있어. 그리고 서아야, 너 결혼할 때 우리가 준 돈 있잖아. 그것도 증여 신고 제대로 해뒀어. 그러니까 네가 집 사는 건 특유재산이야. 시댁이랑 상관없는 너만의 재산이라고. 아버지, 특유재산까지 알아보셨어요? 당연하지. 아버지가 농사만 지은 사람이야? 법도 공부했어. 네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는데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나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서 분할 대상이 아니래. 그러니까 네가 우리 돈으로 집 사면 그건 100% 내 거야.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평생 과수원에서 일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신 거였어요. 저를 위해서요. 아버지, 고마워요. 고맙긴. 아버지가 더 미안해. 네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잖아. 이제는 아니야. 아버지가 널 지킬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포 지역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시댁이 전세로 사는 아파트 단지, 같은 동, 그리고 최고층 펜트하우스. 매물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50평형, 14억 원. 전세가 아니라 매매였습니다. 저는 그 매물 페이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집 찾았어요. 다음 날 저와 아버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VIP 상담실에서 자산관리사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토지보상금 통장과 제 증여, 내역 서류를 전부 제출하셨습니다. 자산관리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증여 신고도 잘 되어 있고 자금 출처도 명확하시네요. 부동산 매입 진행하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잔고가 충분하시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시댁 위층, 맨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사겠다고요. 그들이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겠다고요.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서아야, 이제 시작이다. 네, 아버지.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매물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중개사는 언제 방문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다음날 오후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마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성 중개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펜트하우스 보러 오셨다고. 네, 맞아요. 고객님, 그 집이 14억인데 괜찮으세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대출 받으셔도 버거워하시던데 현금으로 살 겁니다. 중개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은빛이 진지해졌죠. 현금이요? 전액이요? 네. 자금 출처 서류도 다 준비했고요. 아, 그러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중개사는 열쇠를 챙기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4층이었죠. 시댁이 사는 곳은 7층이었으니 정확히 2배 높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실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넓은 공간, 깨끗한 바닥, 붙박이장까지 갖춰진 방들. 시댁 전셋집의 2배는 넓어 보였어요. 고객님, 이 집이 50평형이고요. 방은 4개, 화장실은 3개예요. 펜트하우스라 천장도 높고 테라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테라스 나가면 한강 야경이 정말 끝내줘요. 저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어딘가에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장님, 이 집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지금 빈집이라서 계약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전 주인분이 해외 발령 나가시면서 급매로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오늘 계약 가능한가요? 네. 오늘이요? 네. 현금 준비되어 있고 서류도 다 챙겨왔어요. 중개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활짝 웃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럼 제가 바로 집주인분한테 연락드릴게요. 2시간 뒤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제 나이를 보고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곧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매수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서아입니다. 한서아 고객님 단독 명의로 하시는 거죠?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1억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일정도 정했어요. 한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악수를 청했어요. 한서아 고객님,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계약했어요. 그래? 우리 딸 잘했어. 아버지가 중도금이랑 잔금 준비해 놓을게.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서아야, 이제 내 집이 생긴 거야. 아무도 너를 내쫓을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노인분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저도 이곳의 주인 중 한 명이 될 거니까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지만 집에서 요양하셔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있었죠. 저는 엄마와 아버지께 새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집 샀어요. 어디? 마포요. 시댁이 사는 아파트 같은 동이에요. 엄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서아야, 그게 무슨... 제일 꼭대기층이에요. 펜트하우스. 50평짜리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 사람들 코앞에서 사는 거지? 네. 그리고 엄마, 아빠, 거기서 같이 사실래요? 방도 넓고 엄마가 요양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아야, 네가 좋다면 엄마는 좋아. 고마워요, 엄마. 잔금을 치르는 날, 저는 은행 VIP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셨고 제 통장에서 12억 6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갔어요.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이 숫자로 이동하는 걸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어요. 등기 이전 절차도 마쳤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소유자, 한서아. 지분, 100%. 근저당도 없고 전세권도 없는 깨끗한 등기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파일에 넣어 소중하게 보관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이사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 챙긴 게 전부였으니까요. 대신 새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 전부 새 제품으로요. 엄마와 아버지 방도 따로 꾸몄어요. 침대는 편한 걸로, 조명은 따뜻한 걸로 골랐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 펜트하우스에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작게 탄성을 내셨습니다. 서아야, 여기가 정말 내 집이야? 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엄마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 넓은 공간, 새 가구들. 그리고 엄마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이제 남의 집 눈치 보지 마라. 여긴 내 집이야. 네, 엄마. 알아요. 아버지는 테라스로 나가 난간에 기대셨어요. 저도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서아야, 저 아래 7층에 시댁 식구들 살고 있지? 네, 아버지. 좋아. 이제 그 사람들이 널 올려다봐야 해.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날 저녁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 식탁에서 엄마,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오신 치킨이었지만 그 어떤 제사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엄마는 웃으셨고 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우리 가족의 첫 식사였으니까요. 밤이 되어 창밖을 내다봤을 때 저 아래 어딘가 7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댁 집이었겠죠. 저는 커튼을 쳤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살 시간이었으니까요. 입주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죠.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리더니 중년 부부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옆집에 사는 김민수, 박지연이에요. 젊으신 분이 2층에 사시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탔어요. 옆집 부부는 지하 주차장 버튼을, 저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근하세요? 네. 회사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도 맞벌이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해요.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층수 표시를 봤어요. 14층에서 시작해서 13, 12, 11점, 그리고 7층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7층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계숙 씨가 타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 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층수 표시를 봤어요. 14층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죠.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출근하려고요. 출근? 14층에서? 그때 뒤에서 신우이 정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 해? 빨리 타. 새언니? 정미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죠. 새언니, 왜 여기 있어요? 14층은, 제가 14층에 살거든요. 뭐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저와 시어머니, 신우이가 마주보고 섰어요. 옆집 부부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네가 14층에 산다고? 거짓말 그만해. 14층은 펜트하우스야. 네가 무슨 돈으로? 제 돈이요, 어머님. 내 돈. 월급쟁이가 14억짜리 집을 사. 말도 안 돼. 혹시 정우 돈 빼돌렸어? 아니요. 제 특유재산으로 샀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특유재산? 그게 뭔데요? 결혼 전에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요. 아가씨.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옆집 부부가 먼저 내리면서 저한테 작게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고 1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친정? 내 친정이 뭐가 있다고? 농사 짓는 집이잖아. 네, 농사 지으셨죠. 그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보상금 받으셨고요. 보상금? 얼마나 받았길래 14억짜리 집을. 그건 어머님이 알 필요 없는 정보예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앞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불편하실 텐데 제가 시간대 피해서 다닐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거 실화야. 새언니가 진짜 14층 펜트하우스에 살아?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저는 아파트 정문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오전 11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아야, 당장 전화해. 우리 아들 돈 어디다 쓴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우 씨 돈 쓴 적 없어요. 제 돈으로 제 집 샀고요. 더 이상 연락 주지 마세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연락 주지 말라고? 이 계집애가 완전히 미쳤네. 오후가 되자 시댁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미 그 단톡방을 나간 상태였지만 남편 정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아야, 너 진짜 14층 펜트하우스 샀어? 네. 무슨 돈으로? 우리 통장에 그런 돈 없잖아. 당신 돈 아니에요. 제 친정 돈이요. 친정 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정우 씨, 우리 이혼합시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말했어요. 서아야,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네 가족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제 집 복도에 던지고 도어락 바꾸고 중환자실 간다는데 제사 지내라고 하고. 이게 가족이에요?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거고.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도 똑같아요. 저 대신 한마디도 안 해줬잖아요. 서아야, 진정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날 필요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뒀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였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서아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왔어. 7층에서 민원 넣었대. 14층 세입주자가 자기네 며느리인데 집 산 돈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어머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관리사무소에서는 뭐라고 했어? 입주자 간개인 문제라서 관리사무소에서 개입할 수 없대. 대신 증거 자료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어. 그래요? 그럼 제출하죠. 저 증거 많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거자료 폴더를 열었어요. 토지 보상금, 이체 확인증, 증여세 신고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부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메일로 보냈어요. 제목은 14층 한서아, 자금 출처 증빙 서류 제출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아 고객님, 어제 보내주신 서류 잘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 없으시고요. 7층 민원 제기하신 분께는 법적 문제 없다고 회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객님, 혹시 7층 거주자 측에서 계속 민원 넣거나 방문하시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CCTV도 보존 요청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 보존 요청 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14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보존 요청. 기간 최근 1개월분 및 향후 3개월분. 관리사무소에서는 즉시 승인 회신을 보내왔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물으셨어요. 서아야, 시댁에서 말 많지? 네, 엄마. 근데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래도 조심해라.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엄마 말씀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진짜 일이 터졌으니까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엄마는 낮잠을 주무시고 아버지는 테라스에서 화분을 돌보고 계셨죠.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인터콤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시어머니 박계숙 씨와 시누이 정미가 있었습니다. 인터콤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문 열어. 우리 친척들이랑 같이 왔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우리 아들 돈 돌려받으러 왔지. 문 열어.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시어머니 뒤에 4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죠.
아마 시댁 친척들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는 정우 씨 돈 쓴 적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월급쟁이가 무슨 돈으로 14억짜리 집을 사. 우리 아들 월급 빼돌린 거 다 알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돈 훔쳐서 집 샀대요. 이게 말이 돼요? 문 열어. 당장. 신우이 정미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켜고 뭔가 녹화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라이브 방송이나 녹화를 하려는 거겠죠. 저는 인터콤 화면을 녹화 시작했습니다. 인터콤에는 녹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제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 다 녹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복도 CCTV에도 다 찍히고 있고요. 녹화, 좋아, 녹화해. 네가 우리 집안 돈 훔친 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테니까. 신우이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집이 제 오빠 돈으로 산 집인데 새언니가 혼자 차지하고 있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요.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보상금, 이체 확인증, 증여세 신고 서류, 전부 스캔해서 태블릿에 저장해둔 파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인터콤 화면에 태블릿을 갖다 댔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이세요?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선명하게 떴습니다. 소유자 한서아, 지분 100%. 시어머니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저게 뭐야? 제 이름이요. 그리고 이건 매매계약서예요. 매수인이 누구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한서아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자금 이체 확인증이에요.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보이시죠? 화면에 은행 이체 확인증이 떴습니다. 송금인 홍기태, 수취인 한서아, 금액 14억 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뒤에 있던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진짜야? 친정에서 14억을 줬다고? 신우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조작한 거 아니야? 어떻게 농사 짓는 집에서 14억이 나와? 저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토지보상금 협의서였어요. 이게 보이세요? 친정과 수원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들어가서 보상금 받은 서류예요. 정부 공문이고요. 그 돈으로 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하셨어요. 증여세 신고도 다 했고요. 화면에 증여세 신고 서류가 떴습니다. 국세청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척들도 조용해졌어요. 신우이만 계속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이미 라이브 방송은 중단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셨죠? 저는 정우 씨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전부 제 특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쳤습니다. 특유재산이 뭐야?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 재산 아니야? 아니요. 결혼 전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법 좀 알고 오세요. 이 계집애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법 알고 오라고?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 준비 중이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수근거렸어요. 이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우리 오빠 뭐가 잘못했다고 이혼해요? 오빠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사진이었어요. 복도에 던져진 제 짐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아가씨가 저한테 보낸 사진이에요. 제 짐이 복도에 버려진 거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보낸 문자예요. 도어락 번호 바꿨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쓰여 있죠. 화면에 시어머니의 문자가 떴습니다. 날짜, 시간까지 선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댁 가족 단톡방 캡처예요. 며느리 버릇 제대로 고쳐놔야 나중에 편해. 처음이 중요해라고 어머님이 쓰셨죠. 화면에 단톡방 캡처가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짐을 복도에 버렸다고? 도어락까지 바꿨어? 이게 진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서아야, 넌 지금 시댁을 망신 주려는 거야? 망신은 어머님이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지키는 거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경비원이었어요.
그들은 복도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십니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야기하시려면 집 안에서 하셔야죠. 복도에서 이렇게 모여 계시면 다른 입주자분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저희가 뭐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닌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14층 입주자분께서 CCTV 보존 요청하셨고 방문자 제한 신청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4층 입주자분의 허락 없이 오신 분들은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주거침입. 우리가 며느리 집 앞에 왔는데 주거침입이야? 며느리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타인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분이 원치 않으시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경비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주세요.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시누이만 휴대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가자. 시어머니는 돌아섰습니다. 친척들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시누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쏘아보고는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런 일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조치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고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이었니? 괜찮아요, 아버지. 다 정리됐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 딸 잘했어. 이제 진짜 끝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요. 진짜 끝은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될 때라는 거요.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가족법 전문 로펌이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의 상담실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서아 고객님 맞으시죠? 저는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혼 상담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선 기본적인 상황부터 여쭤볼게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이요. 자녀는요? 없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준비해 온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증여세 신고 서류, 토지 보상금 서류, 전부 정리해서 가져온 거였어요. 제가 14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결혼 전 친정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샀어요. 혼인신고 이후에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결혼 전 증여금이고 증여세 신고도 다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출처가 명확하네요. 이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혼인 기간이 6개월이면 재산분할 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없으니까요. 저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USB였어요. 변호사님, 이건 제가 모아둔 증거 자료예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단톡방 기록 전부 들어있어요. 변호사는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고객님, 이거 정리 정말 잘하셨네요. 날짜, 시간, 상황 설명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회계팀에서 일해서요. 증거 정리는 자신 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복도에 짐 버린 사진, 도어락 변경 문자, 폭언 녹음, 단톡방 모함 기록. 전부 정신적 학대의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이 짧아서 고액은 어렵지만 3천에서 5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상대방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청구는 해볼 만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혼 조정 신청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정 신청서 작성하고 증거 자료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게요. 대략 한 달 안에 첫 조정 기일이 잡힐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과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는 게요. 한 달 뒤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어요. 반대편에는 남편 이정우 씨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중간에 앉으셨고요.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오셨네요. 오늘은 첫 조정 기일이니까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인 측,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김지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혼인 파탄입니다. 피신청인 측 가족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 주거권 침해, 명예훼손이 있었고 피신청인은 이를 방조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출한 서류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검토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문자 캡처, 단톡방 기록. 모든 게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인 파탄 사유로 충분하네요. 피신청인 측,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남편 쪽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 혼인 기간도 짧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회복 가능성이요? 그럼 복도에 짐 던진 것, 도어락 변경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하신 행동이고 지금은 후회하고 계십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어요. 신청인, 혹시 혼인 관계 회복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지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은 전액 특유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5천, 너무 과도합니다. 혼인 기간이 6개월인데 5천은 과도해요. 복도에 짐 던지고 도어락 바꾸고 단톡방에서 모함한 것이 정신적 학대 아닙니까? 오히려 5천도 적은 금액입니다.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세요. 오늘은 첫 조정이니까 각자 입장만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조정은 3번에 걸쳐 진행됐어요. 남편 측은 계속 이혼을 거부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조정위원들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번째 조정에서 드디어 합의가 이뤄졌어요. 피신청인 측, 이혼에 동의하시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에 합의하십니까? 남편 쪽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신청인 측도 동의하십니까? 김지연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럼 조정 성립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조서 작성하고 양측 서명하시면 됩니다.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6개월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 정우 씨는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명을 하고 조용히 조정실을 나갔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김지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수고하셨어요.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삶을 살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변호사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 악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앉아 계셨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아야, 이제 정말 자유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엄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네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아버지는 그냥 뒤에서 밀어줬을 뿐이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래층 어딘가에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겠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가족과 함께 제 삶을 살 거니까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층에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간다는 통보가 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군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이제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됐어요. 엄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는 집안일도 하시고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테라스에 작은 텃밭을 만드셔서 상추와 고추를 키우셨죠. 어느 주말 아침 저는 테라스에 나가 아버지 옆에 섰어요.
아버지가 상추를 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행복하니? 네, 아버지. 행복해요.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예전에 시댁이 살던 7층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더군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열고 증거자료 폴더를 봤습니다. 그 안에는 6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녹음, 사진, 문자, 단톡방 캡처. 저는 그 폴더를 백업한 뒤 외장하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을 바꿨어요. 증거자료에서 끝난 이야기로요. 컴퓨터를 끄고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평범함이 기적 같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도에 짐이 버려지고 도어락이 바뀌고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던 제가 이제는 제 집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다시 한번 내다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떨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건 결국 제 선택이었다고요. 누군가 저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제가 제 힘으로 일어섰다고요. 그게 바로 복수였습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높은 곳에 서는 것. 그들이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제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